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전산회계 1급 특별회 100일의 시험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회 100일의 시험, 자, 우리 2022년 4월 달에 시행했던 시험이죠. 자, 4월 달 시행 시험은 그 해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이제 개정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회차가 되겠는데, 특별회차 여기 또 본회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4월 시험에 개정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크게 한번 로드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회계 원리가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문제 구성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이제 어떻게 좀 고착화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특징이 계산형 2문제, 이론 서술형 13문제. 보통 계산형이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계산형이 적게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상중하를 본다면 상위 1문제, 중위 14문제, 하가 0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런 시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에듀윌에서 가다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가다반 서비스 이용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분 점수 Q&A도 많이 질문 올려주셔갖고 어쨌든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시험이 있는 날,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있는 날은 일정을 좀 비워둬요. 그래서 그날은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질문하신 거 답변 달아드리려 노력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면 또 질문까지 Q&A 뭐 이렇게 질문도 올리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 한 10분, 20분 안에는 답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하는 게 성의라 생각해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질문이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뭐 제가 빨리 달 때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뭐 2, 30분 걸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다르려고 그날은 뭐 제가 일정을 좀 비우고 좀 대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다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날 8시가 돼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가다반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시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분 점수에 대한 Q&A 질문은 답변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1번에 왜 2번이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문제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문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그걸 올려주세요.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와 가다반의 정답과 확인하면 아, 이게 가다반이 오류가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에듀윌에서 빨리 올리다 보니까 가다반에 살짝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처음 본 거와 답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뭐 쉬운 문제네요. 그렇다면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래를 말하죠.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거래야.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1번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 뭐 합의, 구두 합의. 얘는 자산부채 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2번은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요. 3번 상품 10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3번이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3번은 분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역도 돼요. 분개가 가능하면 회계상 거래라고 봐도 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 원 주문받았다. 주문 그 자체 자산부채 변동 없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좀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2번 배당금 지급 통지표, 4번 우편한 증서. 이 셋은 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수입인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편화 수입인지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하로 구분할 수도 있는 문제, 쉽게 문제가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입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옳은 말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려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는 기초분이 먼저 팔려나가니까 올해의 매출에 기초재고는 전기말 재고이기 때문에요. 과거의 원가 대응에서 수입비용 대응이 잘 안 되겠죠. 2번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옳은 말이죠. 3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의 반대가 되겠죠. 왜냐면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리는 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 되는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팔린다는 가정으로 가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정리해 볼까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손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하면 얘는 매출원가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둘로 나누죠. 원가성이 있는 부분, 원가성이 없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상감모라 그러죠. 정상. 그 다음에 원가성 없으면 비정상감모라 그러죠. 그래서 정상감모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처리하죠. 근데 비정상감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자, 요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중상 정도 돼요. 정확히 구분하면. (4번) 문제. 얘도 중으로 할까 상으로 할까 고민하다 중으로 했으니까 중상 정도 되겠죠.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기억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자, 박스 안의 내용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해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기억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일단은 예상 조업도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적인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그러면 얘가 어떤 방법이냐는 거죠. 보기를 보니까 정해법, 체감잔해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에 근거한다니까 당연히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생산량 비례법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상 정도로 생각하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거는 제가 시험을 안 해서 장담은 못 하는데 해결을 모르는 일반인한테 자, 객관식이다 이러고 이걸 문제를 줬을 때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맞춰요. 왜냐면 이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생산량의 근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다음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원가.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과 혹은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닌 항목들을 구분해서 취득원가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물의 매입 금액이 3억 원이네요. 일단 3억 원 취득원가. 취득세,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요. 반면에 재산세는 취득한 이후에 나오는 보유세니까 취득화와 관련이 없죠.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 처리되고요.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원가로 처리하겠죠. 취득 부대 비용, 취득원가의 가산. 관리비나 보험료는 얘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원가니까 비용 처리되겠죠. 결국적으로 취득원가는 이렇게 해서 3억 1,500만 원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죠.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6번 문제 볼게요.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 이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상거래에 대한 질문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상거래는 바로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는 것을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입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원재료 매입, 즉 재고 자산을 매입하는 거. 재고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 이런 거래가 바로 상거래라고 해요. 여기서 외상으로 우리가 매입하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선수금이 미리 받은 금액인 건 아시겠죠?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 미지급금이 답이 3번인데요.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닌 경우죠. 상거래가 아니라 상거래 이외가 되는 거죠. 좀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구분할 때 상거래냐 상거래가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만약에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상품, 원재료가 아닌 다른 자산, 뭐 비품 등등, 건물, 토지, 뭐 차량, 운반구 등등, 즉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경우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죠. 4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옳은 말이죠. 다음 중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영업의 손익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바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합친 표현이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매출 이외의 수익이죠. 구분이 좀 쉽죠. 매출 이외의 수익, 이게 다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름이 무슨 손실로 끝난다든지 이름이 무슨 차손, 기부금 혹은 뭐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합비가 여기에 속하죠. 등등 여기가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자본 항목들로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 맞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익 자체가 아니죠. 단기 손익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이름 뭐 이런 것도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자본 항목이잖아요. 이름이 감자차 손익. 이런 애들은 자본 항목이죠. 얘네들 자본 잉여금 혹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항목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물어봤고요. 이 내용의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할 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편 해갖고 득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응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뒤에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해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런 류의 문제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채무 면제 이익, 영업의 수익, 기부금,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답이 3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문제만 푼다기보다 이런 내용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8번. 자, 자본의 분류를 물어보네요. 자본의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 세 가지는 자본 잉여금 항목이죠. 자본 잉여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알라 그랬죠. 누구예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이죠. 자본 중에서 다 자본이긴 한데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뭐 기본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혹은 주문 제작하는 방법.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친한 동창 중에 충무로에서 이렇게 아크릴 가공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친구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좀 거래처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아크릴로 하는 건 아는데 아크릴로 어떤 거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크릴로 뭘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를 소개를 한 번도 못 시켜줬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내한테 좀 알려줄래? 그래야 내가 뭘 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서 막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만든 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완벽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주로 뭐 일부는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뭐 이런 행사 많이 하는 회사에서 뭐 아크릴로 해갖고 뭐 행사할 때 필요한 거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거 주문 들어오면 만들고 또 코로나 때는 칸막이를 그렇게 많이 주문하더래요. 음식점이나 칸막이 아크릴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문 들어오고 기타 등등 많이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종은 많아도 돼. 근데 대량은 생산 못해. 소량 생산, 주문 생산. 그게 개별 원가 계산의 바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답이 2번이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제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실제.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배부. 실제 조업, OH,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원가 계산을 연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정 배부할 때는 제조간접 배부할 때 예정 배부라고도 하죠. 예정 배부액 조업도 실제죠.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정 배부율이 이렇게 계산되죠. 총 제조간접비 예산을 OH 예산, OH예요.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자, 이게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거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니까 답이 2번이에요. 어쨌든 답이 되는 거는 그래도 살짝은 까다로웠을 수는 있어요. 잠깐만, 제조간접비 배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그렇다면은 그 친구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친구 아크릴 가공하는 그 친구. 그럼 어떤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아크릴이 본인이 이렇게 구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재료비 여기 얼마나 재료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직접 농업이죠. 예.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뭐 거기 아크릴 공장에 뭐 임차료, 전기요금, 뭐 기타 등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크릴의 직접 비용이라고 직접 원가라고 하면 아크릴의 그 재료 구입한 거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 이게 직접비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 간접비가 많잖아요. 근데 걔만 만드나 한 달 동안 걔만 만드나 월세가 한 달이라 그러면 한 달 걔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막 주문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만드니까 그런 제조간접비는 배부하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우리 알다시피 핵심 과제가 바로 개별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의 합리적 배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로 손익분석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가가 얼마다, 이거 얼마에 팔았다면 손익분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0번 문제. 가공 원가 얼마냐? 계산 문제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공 원가는 바로 직접 노무비와 DL가 그러니까 디렉트 레이버하고 제조 간접비 오버헤드 코스트 OH 합친 게 바로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아니고 여기 있네. 직접 노무비 DL. 여기 보면 이것들이 다 제조 원가죠. 간접 제조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모두 이게 직접 노무비고 얘가 제조 간접비니까 이렇게 다 합친 거죠.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합친 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90만 원.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구분만 정확하게 하면 계산형 문제지만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원가 행태를 조업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어봤네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이거는 PPT만 할 때 좀 귀찮아. 좀 귀찮아. 얘가 좀 안 써놨구나 얘가. 그래서 얘가
변동원가. 얘가 고정원가. 그 다음에 얘가 준고정원가. 얘가 준변동원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가로축, 즉 X라고도 표현하죠. 가로축은 다 조업도고요. Y축, 세로축은 이 세 개는 총원가, 얘는 단위당 원가를 기준해요. 그렇다면은 총원가가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얘는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고정비. 고정원가 혹은 고정비를 할게요. 그냥 고정비. 고정원가, 고정비 같은 말이에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형태네. 얘는 바로 준고정비에 대한, 얘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죠. 죄송해요. 우리가 고정비는 조업도가 총원가 기준에서는 일정하지만은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니까 2번이 옳은 말이네요. 3번에는 중고정비, 총원가. 중고정비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중고정비는 여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중고정비 형태죠. 즉 변동비와 고정비가 혼합된 형태가 중고정비죠. 얘는 누구예요? 변동비죠. 변동비. 총원가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원가, 변동비. 그 다음에 총원가가 조업도에 따라 증가하는데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는 중변동비가 아니라 준고정비죠. 중고정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지, 그럴 때 Y축이 총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변동비가 총원가 기준에서 이렇게 변하니까, 증가하니까 변동비고, 고정비가 일정해서 고정비다. 단위당 많을 땐 D를 눌러라. 변동비는 그래서 D를 누르면 딱 꺾이는 전까지 일정해지고, 고정비는 이 상태였죠. 총고정비가 D를 누르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12번)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원가 배분 기준은 인가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뭐 등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인수 공부 중 이렇게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원가 배분 기준에. 외울 건 아니지만 인이 인가, 수가 수혜, 공이 공정성, 부가 부담 능력, 증이 증분 기준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옳은 말이고요. 2번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는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다. 옳은 말이죠.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가 나오면 딱 3개 나와야죠. 직접, 단계, 상호. 3번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번이 답이네요. 직접 배분법은 어떤 거예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것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직접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계는 일부만 고려하는 거고, 상호 배분법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보조 부분끼리 주는 것을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지만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4번은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수개는 여러 개 이런 의미를 말해요.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수많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수많은 별들이 있네 하늘에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때 수가 많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수개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기 위해 합리적 배부 기준은 부문별 기계 사용 시간이다.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니까 기계 장치에 대해서 여기 사용 시간이 가장 적절한 배부 기준이 맞네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활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정의 그 자체 옳은 말. 자, 2번. 용역이란 재와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맞는 말이죠. 용역 서비스. 3번.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답이 3번인데 4번을 먼저 볼게요.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이거 맞죠? 과세사업자를 일반과 간이 과세자를 구분하니까요. 답이 3번이에요.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이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부가가치 사업자를 정리할 때 영리 목적 무관이죠. 영리 목적은 상관없어. 독립적으로 사업상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는 거죠. 영리 목적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14번은) 중상 정도 돼요. 상으로 할까 중으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입세금 계산서네요.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 맞죠? 자,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 나갈 땐 영세율,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세율로 과세해야 되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죠. 세관장이. 2번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 판매자가 발급하는 원칙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죠. 옳은 말. 3번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맞죠? 세금 계산서는 원칙 언제 발급해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지. 4번이 답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요 알아야 되는 거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가 아니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수탁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가 수탁자가 발급하고 부기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틀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판매에 있어서 이런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만 본다면 수탁자가 제가 인도할 때는 위탁자 명의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틀려.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하고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15번은 뭐 쉬운 문제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바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영해세율,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일의 특별의 전산회계 1급에 대한 이론 해설인데요.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좀 평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소 12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안정적, 합격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12개 이상을 맞출 수 있게 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상 전산회계 1급 특별의 100일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